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2024년에도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기쁜 낭보가 전해졌죠. 주인공인 한강 작가님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민들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큰 선물이 된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건 처음이고요. 또 아시아 여성으로서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자랑스럽고 역사적인 일이죠. 한강 작가는 이전에도 국내외 수상 내역이 화려한데요.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탐구하기 시작한 게 채식주의자라는 작품부터라고 합니다. 또 광주 5.18 민주항쟁을 다룬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이나 제주 4.3의 비극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와 같은 작품에서는 기억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질문하면서 아픈 현대사를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평단의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아직 책을 못 보신 분들은 어느 작품부터 읽어봐야 할까요? 저는 소년이 온다로 시작해 보려고요.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온라인 서점들이 마비가 되고요. 중고책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강 작가의 작품 읽기가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K 콘텐츠들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둬온 상황에서 이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가져올 영향력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정말 아직도 꿈 같은 일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뇨. 10월 1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요. 요리 매연이 폐암의 원인이다, 이런 이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최근 관련 보도와 연구 결과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월간 세금 시간에는요. 자영업자들이 신경 써야 할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오늘 월간 세금을 통해서 특히 이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이 반기에 한 번씩 신고하는 세금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든 소비를 할 때 10%씩 붙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낸 이 세금을 사장님들이 받았다가 재료비, 임대료, 공과금 등의 지출을 빼고 납부하는 건데요. 이 세금은 무엇일까요? 이 세금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리 매연, 이렇게 불리기도 했던 조리흉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팩트 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근데 사실 네. 조리흉, 네. 흉이잖아요. 흉? 흉. 조리흉. 예. 정말 생소합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네. 솔직히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가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매일 요리를 하시고 요리가 직업인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 조리흉이란 일반적으로 기름을 사용해서 볶거나 튀기는 요리를 할 때 배출되는 배출물, 이걸 말하는데요. 이 영어 단어 humE, F-U-M-E 이렇게 네. 씁니다. 이 hum의 사전적인 의미는 매연 혹은 유독가스를 의미하는데요. 산업안전 현장과 관련 학과에서 통용되는 의미로는 이 hum은 금속 등 고체가 순간적으로 고온을 받아서 기체가 됐다가 냉각되면서 만들어진 미세한 입자, 이걸 뜻합니다. 대표적인 게 용접 흉인데요. 용접할 때 이렇게 그 용접봉으로 바바박 불꽃을 내면 불꽃. 연기가 뿅 피어오르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그 미세한
쇳 조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예.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 기름을 사용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물, 이것도 조리듐이라고 부릅니다. 뭐 엄밀하게 고체가 기체로 변한 건 아니지만요. 네. 튀김, 볶음, 구이 과정에서 기름이 에어로졸 형태로 분산되기도 하고, 연소 부산물과 가스 형태의 유기오염 물질, 그리고 조리 과정에서 식재료가 뿜어내는 수증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조리 과정, 특히 튀기거나 볶는 요리는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 입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다환 방향족 탄소, 포름 알데하이드, 아세트 알데하이드, 아크릴 아마이드, 아크로레인,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발암 물질도 아무 말도 만들어냅니다. 못하겠습니다. 예. 이런 유해한 물질이 조리 과정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이 유해 물질로부터 조리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리할 때 배출되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 유해 물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 이제 폐암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최근 또 1급 발암 물질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학교 급식이 실시된 이후에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강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급식실에서 조리를 담당한 노동자들이 폐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문제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정부가 실태 조사를 했고요. 전국 급식실 종사자 24,065명을 검진한 결과 31명에서 폐암이 확진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발표는 서울, 경기, 충북을 제외한 중간 결과였는데요. 최종 결과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왜 미루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후에 학교 급식이 아닌 일반 기업체 급식실 종사자들에게서도 폐암이 확진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관련된 내용을 전하는 언론 보도에서 이 조리듐은 1급 발암물질이다. 이런 내용이 최근까지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뉘앙스를 보면 지금 조리듐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군요. 네, 팩트체크 코너를 오래 하시면 알게 되죠. 사실이 아닙니다. 뭐, 예. 아니에요. 예. 이 많은 언론들이 이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가 2010년 조리듐을 1급 발암물질로 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혀요? 예. 조리듐에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이 섞여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 WHO가 조리듐을 1급 발암물질로 정했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을 평가해서 목록을 만드는데요. 이 국제암연구소는 발암물질을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규명된 정도에 따라 1그룹, 2A그룹, 2B그룹, 3그룹 이렇게 발암물질들을 분류하는데요. 그룹 1그룹은 인체 발암성, 그러니까 사람한테 암을 일으키는 게 확실한 경우, 네. 그리고 2A 그룹은 거의 확실히 인체 발암 가능, 그룹 2B는 발암 가능성 있음, 이렇게 분류하는 식이고요. 네. 우리말로 옮길 때는 1군 또는 1그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1급 발암물질, 뭐 이런 단어가 주는 강력한 어감 때문에 1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추정되는데요.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러네요. 예. 게다가 이 조리듐은 1그룹으로 분류돼 있지도 않습니다. 이 국제암연구소는 2010년 보고서를 통해서 가정에서의 고체 연료 사용과 고온에서의 튀김 요리, 이 발암 위험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국제암연구소는 고온의 튀김 요리에서 발생하는 배출 물질, 이거를 2A군으로 분류합니다. 인체에 암을 일으킨다는 제한적인 증거가 있고 정제되지 않은 고온의 유체시 기름에서 유발된 배출물이 실험동물에게 암을 유발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밝힌 거죠. 이 고체 연료 부분은 저개발 국가에서 석탄과 나무, 등유 난로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일단 놀라운 게 1급 발암물질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조리듐은 1그룹이 아니라 2그룹이다. 2A그룹. 예, 맞습니다. 거의 확실히 이제 인체 발암 가능한 물질이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위험하긴 한 거네요. 그죠? 네, 관련 연구도 나와 있다고요.
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리 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 물질과 호흡기 건강 영향인데요. 학교 급식 조리 과정에서의 공기질 평가에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분진, 다환 방향족 탄소,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복합 물질이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단일 물질로도 허용 기준이나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됐고 일부 지표의 단일 물질 노출 평가에서도 장기 노출 시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역학적 근거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학교 급식실을 대상으로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흡연하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렸던 여성 1,30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네. 조리흉, 이 연구에서는 조리오일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조리흉에 대한 누적 노출이 폐암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급식실에서 장기간 조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대만의 연구가 좀 충격적입니다. 혹시 가정에서 조리하는 분들도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가정에서 이뤄지는 조리와 건강 피해 상관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 건 아직 없는데요. 다만 여성 폐암 환자의 90% 정도가 비흡연자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폐암학회 연구위원회는 2017년부터 2년 동안 전국 10곳의 대학병원에서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 478명과 비흡연 여성 환자 4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설문 결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일주일에 4일 이상 겪는 경우 3일 이하인 여성에 비해서 폐암 발생률이 1.5배 높았고요. 네. 주방이 분리돼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요리를 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폐암 위험이 1.4배 높았고요. 요리할 때 눈이 자주 따갑거나 시야가 흐려질 정도로 환기가 안 되는 경우 폐암 발생률이 각각 5.8배, 2.4배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이 경우에는 튀기거나 부침 요리 등 기름을 많이 쓰는 요리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만 연구는 요리법을 팬 프라잉, 스터 프라잉, 딥 프라잉으로 구분해서 살폈거든요. 팬 프라잉은 프라이팬에 생선 구울 때처럼 기름을 조금만 두르고 굽는 조리법이고요. 그리고 스터 프라잉은 중국식 채소 볶음할 때 센 불에서 이렇게 네. 섞어가면서 하는 볶음 요리법이죠. 네. 그리고 딥 프라잉은 끓는 기름에 재료를 아예 풍덩 담가서 튀기는 닭튀김 같은 방식이고요. 근데 이 팬 프라잉이 폐암 확률을 1.53배 높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리용 기름은 라드, 그러니까 돼지 기름을 사용했을 때 식물성 기름보다 1.92배 폐암 위험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외려 팬프라잉이 폐암 확률을 더 높인다는 거네요? 네. 네. 이 조리 방법에 따라서 얼마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이걸 알아본 연구는 있나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리 방법 크게 굽기, 삶기, 튀기기 이 정도일 텐데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육류의 조리 방법에 따라서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선 수육 같은 이 육류를 삶는 요리를 할 때는 실내 오염 농도의 변화가 미미합니다. 반면에 굽는 요리를 하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네. 튀김 요리는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을 위해서라면 굽고 튀기는 요리보다는 삶고 찌는 요리법이 더 적합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교나 사업장 급식실에서 조리할 때 그리고 가정에서 조리할 때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위험을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방법 뭐가 있을까요?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방안 이런 자료가 좀 참고가 될 텐데요. 가장 먼저 환기 설비 개선을 꼽았고요.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면 유해 물질로 인한 위험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배치되어 있는 조리실을 지상으로 옮기거나 불충분한 배기시설 용량을 확충하고 급기시설을 갖춰서 배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리 방법 및 식단 개선인데요. 튀기거나 볶는 요리를
프라이팬이나 웍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 오븐을 이용해서 조리하면 사람이 불 앞에 들러붙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유해물질 노출량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븐에 적절한 환기 시설을 배치한다면 조리 공간의 오염도를 굉장히 낮출 수 있기도 하죠. 그리고 다음은 개인 보호구 개선인데요. 오염물질을 걸러줄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유해물질 호흡으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을 굉장히 줄일 수 있죠. 이런 내용을 참고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이 조리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조리할 때는 항상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하고 그리고 레인지 후드 같은 기계식 환기 장치가 있다면 꼭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 방법도 튀기거나 볶는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보다는 찌는 요리가 유해물질을 덜 배출하고요. 꼭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 요리라면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사용하면 유해물질 노출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 앞에 달라붙어서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를 하면 오븐 또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때보다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오븐을 다용도실 같은 별도의 공간에 넣고 가동을 하면 실내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이러면 환기하기 싫어지잖아요. 추우니까. 뭔가 좋은 방법 있을까요, 혹시? 한겨울에 창문을 열고 환기하면 추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환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실내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는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는 곰팡이 발생 우려가 크고요. 반지하 같은 곳은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라앉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춥다고 움츠리지 마시고 산책도 자주 하고 조리하실 때 식사할 때마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돕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 조리 휴미 1급 발암물질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일상생활 속의 궁금한 세금 정보와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전해드리는 월간 세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사업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분들 특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각종 세금 부담에 증빙 챙기는 거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삼성증권 텍스센터의 김예나 센터장님과 자영업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세금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크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하는 것이 세금 신고라고 들었는데 먼저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사업 시작하시면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고 그동안에 이제 안 해보셨던 일들을 하셔서 신경 쓸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보면 꼭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세목이 부가가치세. 네, 그리고 소득세 신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뭐 절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제때 챙겨서 신고하지 않으시면 또 이제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직원을 한 명이라도 이렇게 고용을 하시게 되면 또 원천세. 원천 징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원천세 개념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천세라는 거는 사실 직원을 고용하면 월급 주실 텐데요. 이제 월급을 지급할 때 다 주면 안 되고 일부는 떼어서 직원 대신해서 급여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장님의 신고 의무가 되죠. 그래서 급여 받으실 때 저희도 회사에서 이제 원천 징수하잖아요. 근데 그걸 사장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하는 거를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되시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회사 다니다가 또 창업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는 이제 원천세도 회사에서 알아서 떼주고 또 이제 연말정산도 그냥 회사에서 하라고 할 때 하면 되지만 클릭만 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업 시작하시면 본인 사업에 대한 신고도 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한 직원에 대한 세금 신고까지 하셔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좀 생기게 됩니다. 네. 이 세금 종류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세무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주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그 사장님들이 알고 있는 게 좋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사업이 이렇게 번창하셔가지고 매출이 아주 많게 되면 뭐 본인이 스스로 하시지 말고 세무 전문가한테 확인을 받아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세금 신고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세무사나 그 전문가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이렇게 주시는 거에 대한 신고를 하는 거지. 이제 본인들이 뭐 실제 증빙을 챙기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 적격 증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추셔야지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공제가 되는 거라서 그래야 이제 세금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가치세랑 이제 소득세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는 좀 있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사업 초기에는 뭐 소득이 많지 않고 또 이제 경비 처리할 게 많지 않다고 하면 직접 신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또 그렇게 이제 많이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비교적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부가치세나 또 소득세 신고는 직접 하시는 장업자분들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무조건 네. 알아야겠는데요. 네. 예. 그리고 초창기에는 직접 해보는 것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이 말씀이시고 그 요즘에는 정말 회사 다니면서 투잡 하는 분들 진짜 많은데 그렇죠. 이런 분들은 세금 신고할 때 어떻게 하나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결국에는 이제 정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월급 받으실 때는 급여에서 근로소득 받으실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달 일정 부분을 이제 회사에서 원천세를 떼고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연말 정산을 하면서 정산을 하죠. 네. 그런데 이 소득 말고 본인이 별도로 자영업을 같이 하시게 되면 또 이제 사업소득, 다른 종류의 소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합산한 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세율이 적용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세금을 마무리하시는 게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는 종합소득세입니다. 네. 그리고 사업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주민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 시작하시면 일단 사업자 등록 신청부터 하고 이제 거기 번호를 부여받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세무서 민원실 방문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 홈택스로도 홈택스. 네, 예.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만약에 세무서 가신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요거는 이제 필수 어떤 업종에 대해서도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또 이제 업종에 따라서는 국가에 이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사업 허가 받으셔야 되는 거는 사업 허가증이나 등록증, 신고필증 이런 사본이 또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유소나 숙박업, 식품 가공하는 그런 제조업이나 네. 이런 거는 국가 일단 허가를 받으셔야 허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음식점이나 제과점, 제탁업 이런 것들을 이제 신고하는 업종이 되고요. 그리고 약국이나 학원, 공인중개사분들 이런 이제 업종은 이제 등록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요 인허가 내용을 이제 관련 기관에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하려는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모르겠다 네. 하시면은 이제 홈택스의 사업자 등록 신청 화면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이게 어떤 종류의 업종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음식점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 이 음식점 업하실 때는 이제 시청이나 구청에서 영업 신고증을 받아서 이제 제출하셔야 되는데 관련 이제 기관에서 네. 이제 영업 신고증 만약에 받으시려고 하면 음식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생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보건이나 이런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야, 네. 이게 미리미리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되게 그렇죠. 확인을 두 번 하고. 세무서 안 가시려면 미리 그래도 좀 서류를 확인하셔가지고. 네. 네네. 근데 지금 말한 사업자 등록은 이거는 네.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하셔야 되죠. 그래서 사실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그냥 온라인에서 조그맣게 스토어 오픈을 했는데 이걸 왜 등록하지? 네, 그러니까요. 등록 그 자체를 생각 안 하시고 하시다가 또 이제 사업이 잘 되셔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세법에서는 그 어떤 사업적으로 독립적인 재화, 그러니까 물품 같은 거나 어떤 서비스, 용역을
지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사업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당근마켓에서 한 번 물건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계속 그 업을 이제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로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다가 적발이 되면 또 이제 이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가 해야겠네요. 네, 있고요. 무조건 등록해. 네, 가산세가 그리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제 세금 그렇게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업을 하시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세금 신고나 이런 게 또 미납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 세금에 대한 가산세도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절세 차원에서도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지 부가치세 신고도 제대로 하실 수가 있고 사업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네. 뭐 사업하시기 전에 매입 뭐 재료도 매입해야 되고 또 이런 뭐 인테리어 하신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또 돌려받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꼭 그래서 해야겠네요.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얘기 말씀 잠깐 하셨는데 뭔가 네네.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거나 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 않나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이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사실 소비자가 우리도 매일매일 이 부가치세 내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인지가 안 돼 있다가 네. 사업하시면 이거를 직접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 그때서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업자 등록하시고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일반 과세자로 사업 신청을 할지 이제 간이 과세자로 할지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네요. 복잡해지죠. 아, 지금까지 잘 왔는데. 네, 예. 그래서 이 과세자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걸 내가 그래서 뭘 알고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서 이제 공부가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부가치세는 뭐 일반 이제 말 그대로 정말 그 부과되는 내가 이제 어떻게 창출하는 부가 그 가치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간접세라서 이제 사실 소득세나 이런 거는 내가 돈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인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간접세라서 우리가 매번 이제 부가치세를 소비자들이 내고 있지만 잘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1,100원짜리 물건을 샀다. 그러면 사실 물건값은 1,000원이고 여기 10% 부가가치세가 이제 100원이 되는 셈인데 그럼 이제 제가 이거를 업을 한다. 사장님이 되셨다라고 네네. 하시면 물건값을 1,000원에 100원을 더해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이제 한꺼번에 받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제 예. 부가치세를 10% 포함해서 받으시는 거고, 그럼 이제 사장님은 이 100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아서 부가치세 신고를 할 의무가 생기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00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영업자 사장님이 내시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네. 부담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한 신고는 사장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세목이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물건 살 때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VAT 영수증에서 네, 보는 맞습니다. 그 그게 이제 10%. 부가치세. 네. 네. 그 사업하는 분들은 그러면 이거를 매달 정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 매달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기마다 그래서 1월, 7월 이렇게 2번 신고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조금 소규모로 사업 처음 시작하시거나 이제 매출이 많지 않은 그런 영세 사업자는 이제 간이 사업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이제 2번이 조금 번거로워서 1월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통 사업 시작하시면 요 부가치세 신경을 못 쓰실 수 있는데요. 네. 초기에는 오히려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이제 신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내가 번 거보다 이런 어떤 재고 매입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더 많으면 이게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돌려받는 환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가치세 사업자 중에서 방금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중에서 이 간이 과세자라고 하는 거는 소규모 사업자들한테 좀 지원을 해주려고 세금도 좀 간편하게 낼 수 있고 세금도 적게 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간이 과세자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초기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환급이 생길 때 이 환급은 또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영세업자를 위한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 건데요.
되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세금은 일반 과세자보다 적게 내지만 이게 이제 환급 좀 특이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환급이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네네. 간이과세자 이거 사업 시작할 때 선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제 좀 변경도 가능하시긴 하지만 어. 어쨌든 사업 시작할 때 선택을 하셔야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요. 네네. 좀 자세하게 더 얘기해 주세요. 좀 네네. 어려운데.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100만 원짜리 물건 만들면 제가 이제 부가치에 대한 매출세 이제 100만 원 매출이 발생하면 거기 10%니까 10만 원이 이제 부가치세 매출세액이 되는데요. 이게 제가 그냥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제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도 구입해야 되고 네. 그러면 요 이제 10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50만 원이 들었다. 뭐 재료 산다든지 뭐 이런 비용들이 50만 원이 들었다고 하면 사실 50만 원의 10%는 5만 원은 제가 사실 매입하면서 내는 매입세액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부가치세는 매출세액 10만 원에서 매입세액 5만 원을 빼면 실제로 이제 내는 건 5만 원이 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은 산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50만 원에 대한 10% 5만 원을 내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내가 매출한 거, 그러니까 판 거, 그리고 이제 산 거, 매입에 대한 증빙을 다 이제 기록을 해서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차감을 해서 신고를 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이제 사업 규모가 작고 이제 처음 시작한 분들은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매출, 매입 이런 거를 챙기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면 세금도 신고를 굉장히 간편하게 이걸 일일이 다 챙기지 않아도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세금도 여기 이제 전체 세금에서 또 업종 비율을 곱하게 되기 때문에 더 적게 내도록 하는 게 간이과세자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업 시작할 때는 말씀 듣다 보니까 무조건 간이 사업자로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좋은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간이과세자로 생각해보고 내가 이제 매출이 좀 커지고 사업이 번창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초기에 내가 사업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과세자로 신고를 하시는 게 오히려 이제 이 환급 초기에 들어가는 근데 비용에 대한 네. 어느 정도 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뭐 내가 크게 한다라는 기준이?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게 내가 뭐 이제 한 반기마다 생각하셨을 때 내가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쪽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반 과세자로 하시는 게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되는 비용을 돌려받지를 못하니까 환급세액을 그 10%를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제 아예 일반 과세자로 신고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초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면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간이과세자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간편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자가 혹시 한 가지 조금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연 매출이 좀 작은 그런 간이과세자든 또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해요. 네, 이제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으로 이게 소득이 아니라 이제 매출 기준이고요. 네. 매출 기준으로 4,800만 원 미만이 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또 이제 이거를 사각에 대한 증빙을 받아야지 본인 비용에서 또 차감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세금 계산서를 못 받게 되면 차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대방이 이제 간이과세자면 조금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크게 나는 매출이 날 거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일반 과세자로 일반으로. 신고하는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부가세를 안 내는 면세 사업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네. 예, 이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선택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걸로 조금 머리가 복잡하다 하시면 전문가랑 좀 상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구분은 일단은 부가치세를 내는 이제 과세사업자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부분의 업종은 이제 과세사업자니까요. 근데 이제 크게 그 전에 보면 이제 과세사업자랑 면세사업자 이렇게 또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이제 부가치세법 상에 이제 사업자가 되시더라도 사장님이 되시더라도 부가치세는 이제 세금 안 내도 되는 그런 이제 업종이 되고요.
주변에서 보시는 이제 병원이나 출판사, 학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면세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면세사업자는 내가 면세사업자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이제 사업자가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요거는 국가에서 특정한 어떤 물품이나 이런 서비스를 하시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업종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면세사업자가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병원 같은 의료 보건 영역이나 아니면 이제 도서, 신문 이런 문화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식품 중에서도 아예 가공을 안 한 요런 이제 미가공 식품에 해당되는 경우에 면세 사업자인데요. 그럼 이렇게 면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소비자 부담을 좀 덜어주는 이게 이제 사실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농산물 이런 거는 정말 필수적인 재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0% 부담을 좀 줄여주자 이제 소비자 차원에서 그래서 그 업종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면세사업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면세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안 하겠네요. 신고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다만 이제 그렇다고 아무런 의무가 없는 거는 아니고 매월 한 번씩 매년 한 번씩 이제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거는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제 그런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면세라는 거는 이 부가가치세 방금 말씀드린 이 10%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는 건데 네. 간혹 이제 면세니까 나는 소득세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 소득에 대한 부분 내가 벌어서 이제 비용 차감하고 남는 부분에 대한 소득세는 당연히 내셔야 내야 됩니다.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부가치세는 신고 안 하셔도 되지만 소득세는 내셔야 되고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로 내는 거고 이제 만약에 법인 사업자시면 법인세로 세금을 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는 그러면은 반기마다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네네. 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 번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가치세는 이제 받아서 소비자한테 받아서 요거는 10% 세율이 적용이 되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소득은 이제 내가 사업을 해서 이런저런 비용 뺄 거 빼고 이제 남은 수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요. 최종적인 신고는 다음 연도 5월달에 합니다. 5월달에.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아마 이제 작년 번 거에 대한 그 세금 신고 올해 5월달에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이제 세금 신고 하셨을 텐데요. 제가 세금 내는 스케줄 한번 기억하시도록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1월, 5월, 7월, 11월 힘든 달입니다. 네. 그렇군요. 세금 예. 내고 이제 통상 세금 신고하고 세금 내시는 그런 달인데요. 소득세가 신고는 한 번만 5월달에 하는데 11월에 중간 예납이라고 해서 반 정도 세금을 먼저 냅니다. 네, 그래서 이 반 정도 내는 세금은 이제 중간 예납은 신고는 하실 필요 없고 대신에 이제 따로 신고는 안 하시더라도 전년도 낸 세금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가 내는 거니까 이제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럼 고지서대로 내시면 되고요. 이 낸 세금은 당연히 그 다음 연도에 세금 신고할 때 이제 미리 냈으니까 반 정도 미리 낸 거는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서 실제 세금 낼 때 이제 차감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1월, 7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달이고요. 네. 그렇군요. 1335님이 세금이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오늘 부가치세 좀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소득세는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월간 세금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 텍센터의 김예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부가세, 부가가치세 둘 다 정답입니다. 1826님 모두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민수 씨에게는 군 복무 중인 동생이 있습니다. 한 번쯤 면회를 가고 싶었지만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강원도 최전방까지 이동할 교통편을 찾기 어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타게 된 건데요.